저축은행에 대한 줄도산 계속 이와 관련된 지표가 쏟아집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저축은행은 저는 줄도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축은행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결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23억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굉장한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써놨는데요, 모두 79개 저축은행을 다 포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추세적으로 볼까요? 추세적으로 보면 전국의 79개 저축은행이 1분기에 마이너스 523억 원. 야, 충격이죠. 작년만 하더라도요 1조 5,95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2021년에는 2조 가까이 흑자 냈습니다. 예, 1조 9,654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예,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3,999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분기 들어와서 적자가 난 겁니다. 이 적자는요 2013년에 4,235억 원의 적자를 낼 때하고 지금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13년이면 10년 만에 지금 찾아왔다는 건가요? 적자가. 그런데 그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그러면 2010년에 가면요 6,010억 원의 적자가 됩니다. 이때가 저축은행 사태가 시작이 될 시점이죠. 지금 마이너스 523억 원이 됐다는 것은요 충분히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당장 6월에 새마을금고 사태, 이런 사태가 안 날이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2분기인데요. 2분기는 1분기보다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이에요. 1분기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 523억 원의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적자가 쌓이잖아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가 쌓여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는 것처럼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표로 보면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상을 해보면요, 당장 말입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1분기 연체율이 0.57까지 올라갔습니다. 2016년 5.83보다는 낮습니다. 5.07이니까. 그러나 2021년 2.51%보다는 2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2배가 넘게. 굉장히 연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연체가 많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축은행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연체율을 줄이고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지금 많잖아요.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매각할수록 말입니다, 은행의 경영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할인을 해주거든요. 할인율이 많게는 30%예요. 아주 적을 때가 20%입니다. 그러면 적게는 20%, 많게는 30% 할인을 해주고 부실채권을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 경영실적에서는 더 나빠진다는 그가 되는 겁니다. 연체율이 낮아진다고 지금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는 힘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 쉽게 말하면요. 부실채권 총 금액하고요. 대손 충당금하고 따져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부실채권보다가 적어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이게 부실채권이거든요. 예, 커버리지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99.4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114.1이었고요. 2021년에는 126.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부실채권이 100만 원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은 예, 126만 9천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다 떨어도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부실채권이 예,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 부실채권을 감당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은 99만 4천 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좋아지지 않는다의 방점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비율을 줄이기 위해 또 판다? 팔면 그만큼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저축은행은요. 게다가 부동산 PF 비율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지금 2020년에는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2.43%였는데요. 예, 2023년 3월 말 1분기죠. 4.07%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축은행의 예, 부동산 PF 대출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부도 말입니다. 예, 이게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뭐 다양한 대책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뭐 급하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예,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금 살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유동성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그렇게 마구 지원해 버렸을 때 예,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엄청난 예, 이게 현금 살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NPL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부실채권을 지금까지는 캠코에만 팔았거든요. 캠코 자산관리공사 예, 캠코에만 팔았지만 앞으로는요. 이게 NPL 고정 이하 여신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에게도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들에게도 팔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도 허용을 할 판이에요. 아마 NPL 회사들한테 팔면은 아무래도 말입니다. 팔기가 좋죠. NPL 전문 투자회사 적어도 5개사까지도 확대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보시는 것처럼 4개월 사이에 쉽게 말하면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4개월 사이에 저축은행 수신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5.2%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조 3천억 원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6월에는요 114조 9천억이 돼서 5월에
114조 5천억보다는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7월에는 115조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수신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옛날처럼 예대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예금 이자율을 높여줄 수는 없거든요. 높여주면 높여주는 만큼 적자 구조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못 높여줍니다. 그러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하고요. 저축은행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 괜찮았는데 저축은행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왜 다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폰뱅킹에 대한 비중이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은요. 폰뱅킹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버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이버 뱅크런이 일어나서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펼친 것처럼 당연히 저는 우리 저축은행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실적은 나빠지고 연체율은 급등하고 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매각한다고 하면 실적이 더 나빠지는 상황. 그래서 수신액이 점점 줄어들고 겁이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저축은행이 망한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축은행은 꼭 물어보세요. 제발이라는 표현을 제가 달겠습니다. 제발 꼭 물어보세요. 세 가지만. 첫 번째,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BIS 비율 맞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13% 정도 맞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사항은 8%입니다. 그러나 13%가 적정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계속하니까요. 13%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게 아주 강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유동성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유동성 비율은 당연히 100% 넘는 게 좋습니다. 뭐 130%가 넘으면 더 좋고요. 유동성 비율이 좋다는 것은 현금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유동성 비율은 반드시 알아야 될 지표입니다. 이게 100% 넘어서 130% 이상이 좋다. 부실채권 비율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3% 저는 이하라고 봅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비율이 4%가 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지표가 좋은 지표가 나오면 제가 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것은요. 저축은행의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실적이 나빠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폭삭 망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채권 비율 3% 이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진짜 명심해야 될 거. 예금자 보호한도 반드시 지키세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반드시 지키세요. 예금자 보호한도는요.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5천만 원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자 포함 5천만 원이에요. 원금 5천만 원에다가 이자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4,700만 원? 이자만큼을 계속 빼서 예금자 보호 한도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좋아지면 다행이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좋아지지 않는다. 또 2분기 경영실적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경영실적이 나오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상황이 나빠진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만큼 제2금융권의 위기는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